안녕하십니까, 정재환입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선화증권에 대한 그런 설명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실무에서 선화증권을 많이 받아보는데 그런 선화증권의 기본적인 해석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아서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선화증권에 대한 해석 실전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을 딱 봤을 때는요, 야, 이거 좀 뭐가 내용이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것을 3단으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먼저 상단부터 볼게요. 상단을 보시면 기본적인 당사자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쉬퍼는 뭐라고 했습니까? 컨사이너와 같은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송하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물품을 보내는 당사자가 되고요. 쉬퍼, 즉 송하인은 여기 MK 트레이딩, 서울 코리아 이런 식으로 송하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 아래는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래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컨사이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하인이라고 하여서 컨사이니는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특정인 혹은 대부분은 특정 회사겠죠. 특정 회사의 명칭이 정해져 있거나, 즉 컨사이니에 특정인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기명식 선화증권이라고 하고요. 이 예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투 오더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지시식이라고 합니다. 투 오더라고 되어 있는 건 지시식이라고 해서 지금 투 오더는 누구의 지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투 오더 오브 쉬퍼와 같은 말입니다. 즉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직 수하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투 오더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송하인이 나중에 누가 수하인이 되는지 지시를 해주겠다. 즉 뭘 의미합니까? 배설을 통해 수하인을 따로 지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요, 연속되는 배설을 통해 운송 중 전매를 할 마음이 충만해져 있거나 혹은 신용장 방식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특정인 혹은 특정 회사가 딱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투 오더 오브 쉬퍼와 같은 말이죠. 혹은 투 오더 오브 특정 당사자라고 해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노티파이 파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화 통지처, 한마디로 뭐예요? 물건을 받을 사람은 물건을 받을 사람, 즉 컨사인이고, 물건을 받을 사람 외에 실제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도착했다고 통지를 받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same as consign이라고 되어 있어서 컨사인이로 기재된 자가 실제 착화 통지처가 된다. 사실 이거 같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는 언제일까요? 신용장 방식에서입니다. 신용장 방식에서는요, 이제 컨사이니에 보통 은행이 들어가고요. 착화통지처에는 뭐예요? 어플리칸트, 개설 의뢰인이 들어가서 뭐예요? 개설 의뢰인한테 물건이 도착했다라고 통지를 해주면 개설 의뢰인이 은행에 가서 뭐예요? 정산을 하고 선화증권을 받아오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노티파이 파티, 착화통지처는요,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재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대부분은 same as consign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오션 베슬은 선박명이 기재되는 거고요. 보이지 넘버, 플래그 이런 것들은 딱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포트 오브 로딩,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울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선적항을 명시하는 겁니다. 울산에서 선적됐다라는 거고요. 뒤에 코리아 이런 식으로 국가명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고 국가명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포트 오브 디스차지는 뭐예요? 양, 유, 항 또는 양, 하, 항이라고 해서 그 목적 항구를 의미합니다. 자, 잘 보세요. 포트 오브 로딩, 즉 선적항이죠. 선적항은 울산이라고 기재가 되는데 목적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거 이상한가? 이상하죠? 분명히 목적지가 어딘지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기재되어 있느냐? 옆에 보시면은요, 플레이스 오브 딜리버리가 있고요. 이것은 인도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에 여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물품의 최종 도착지를 의미합니다. 와,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거 세 개의 차이점이 뭔가 잘 볼게요. 양, 육항, 포트 오브 디스차지는 실제 도착 항구를 말하고요. 이 플레이스 오브 딜리버리, 인도 장소는 뭐예요? 이제 수하인이 물건을 받아가는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에서는요, 이 두 개가 같은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포트 오브 디스차지에 어떤 항이 적혀 있으면 그 장소가 뭐예요? 플레이스 오브 딜리버리가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 물품이 이동하는 최종 목적지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제가 일본에 있는 예를 들어 뭐 오사카항에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럼 포트 오브 디스차지나 플레이스 오브 딜리버리는 오사카항이 되겠죠. 그리고 뭐야, 내가 이것을 코베에 있는 그 공장까지, 우리 공장까지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화물이 이동되는 최종 구간을 말하는 거고요. 이 최종 구간에 대해서는 뭐예요? 화물의 그 이동 구간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운송인이 책임지는 구간은 아닙니다. 즉 운송인이 책임지는 구간은 포트 오브 디스차지와 플레이스 오브 딜리버리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칭따오 차이나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해상 운송인데 그럴 때는요, 그 아래 이 칭따오는 최종 도착지이자 포트 오브 디스차지라는 어떠한 부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중단에 그 정보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이 화물은 울산에서 출발하여 칭따오까지 도착을 하는구나 정도만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샘플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은 이 칭따오라는 개념이 포트 오브 디스차지나 플레이스 오브 딜리버리 쪽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중단을 보실까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물품 명세가 들어 있습니다. 뭐 이게 20피트 컨테이너의 컨테이너 번호와 컨테이너 이제 실링, 봉인 번호입니다. 20피트 컨테이너가 4개라는 거고요. 그 백, 가방이 3,200개가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LCD 모듈 쭉쭉쭉 해가지고 뭐예요? 이것은 물품의 정확한 명세를 말하는 거고 다큐멘터리 크레딧 넘버라고 해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물론 대부분 요구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는요, 이 신용장 번호를 뭐 선화증권, 송장 이런 데 기재하여 주시오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장 번호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쉬퍼스 롯덴 실 혹은 said to contain,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부지 약관 혹은 부지 문헌이라고 해서 전혀 실무적으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기계적으로 선화증권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 물품이 선적되면 운송인이 물품이 잘 선적은 됐는지, 포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뭔가 문제는 없는지 검수를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선화증권에 기재를 합니다. 야, 여기 포장이 좀 부실하다, 아니면 수량이 몇 개 좀 부족한 것 같다, 이 물건은 좀 깨져 있는 것 같다, 이 철강제는 좀 녹이 슬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기재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고 문구라고 해서요, 사고부 선화증권, 파울비엘 혹은 이제 더티비엘이 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화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송화인이 공 컨테이너를 받아서 공 컨테이너에 물품을 집어넣고 봉인까지 하기 때문에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한번 봉인된 컨테이너를 임의로 개봉하는 것은 뭐예요? 중대한 물류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무런 사고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 아무런 사고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것을 클린비엘 무사고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사고 선화증권인데 무사고 선화증권을 발행한 이유는 뭐예요? 운송인이 물품을 검사 혹은 검수한 후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검사할 수 없어서 발행한 것이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쉬퍼스 롯덴 실, 송화인이 이 컨테이너에 적재를 하고 실링, 봉인 작업까지 마쳤고 said to contai는 뭐예요? 여기에 기재된 내용들은 모두 송화인이 말한 대로 그대로 옮겨 적은 것뿐이지 운송인은 책임이 없다. 그래서 부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부지 약관, 부지 문헌이라고 해서 뭐예요? 운송인의 즉 선사의 면책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량이 들어갑니다. 총 중량, 그로스 웨이트, 순 중량, 넷 웨이트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순중량에서 1.1을 곱하거나 총중량에서 1.1을 나누면 됩니다. CBM은 용적을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 Laden, Clean, On Board the Vessel. 이것을 우리는 본선 적재 부기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요, 선화증권은 반드시 처음부터 사전 인쇄된 문구에 위거하여 선적이 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거나 사전 인쇄된 문구에 의하여 선적됨이 나타내지 않는 건 뭐예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입고만 된 상태로 선화증권이 발행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뭐예요? 별도의 부기를 통해 본선 적재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상단을 보시면은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recei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물을 수취하였다. 만일 여기에 shipped라고 적혀 있으면 뭐예요? 처음부터 본선 적재된 상태에서 선화증권이 발행됐으니까 별도의 부기는 필요 없는 것이고요. 이 양식을 보시면 received라고 되어 있으면 뭐예요? 아직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수취, 즉 입고만 된 상태에서 발행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뭐예요? 반드시 별도로 선적이 되었다라는 부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본선 적재 부기, 영어로는 온보드 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예외 없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고고싱이라는 선박에 울산에서, 즉 한국에 있는 울산에서 적재가 되었고, 자 다음 제가 앞부분에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이 도착지라는 것은 이제 복합 운송이라고 하면 뭐 다른 장소가 기재될 수도 있지만 해상 운송이라고 하면 반드시 양육항, 여기 포트 오브 디스차지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포트 오브 디스차지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오브 딜리버리에 뭔가 기재되는 건 포트 오브 디스차지와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양육항 란에 어딘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뭐예요? 지금 해상 운송임에도 불구하고 칭따오라는 최종 목적지만 적혀 있으면 저 장소는 어디지? 저게 실제 물품의 도착 항구인가? 아니면 도착 항구에서 조금 더 이동을 한 것인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줄 겁니다. 아래 최종 도착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서 칭따오 차이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포트 오브 디스차지다라고 말을 해준 거죠. 즉 요것은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실제 양육항이 어딘지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선화증권에서는요, 포트 오브 디스차지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다른 장소에 기재됐을 때는 본선 적재 북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줌으로써 정확하게 포트 오브 디스차지, 즉 양육항이 어딘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다음 프레이트, 운임이죠. 운임은 프리페이드, 사전 지급되었다라고 해서 인코텀즈를 4개로 나눈다라고 하면 이 FCD 그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F그룹에는 FCA, FAS, FOB 같은 게 있고요. C그룹에는 뭐요? 뭐 CFR, CIF, 뭐 CPT, CIF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E나 F로 시작하는 것들은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운송비용을 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야 돼요? 목적지에서 매수인한테 받아라, 콜렉트라고 적혀 있을 거고요. C나 D로 시작되는 것들은 뭐예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운송비용을 내기 때문에 프리페이드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즉, 요 프리페이드를 보고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당사자의 인코텀즈 조건, 즉 인코텀즈 규칙은 뭐예요? C 규칙, 뭐 C 조건 혹은 D 규칙, D 조건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CIF로 계약을 했는데 여기 콜렉트라고 적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매도인이 운송비용을 내야 되는데 왜 저걸 매수인한테 받으라고 하지? 아니면 우리는 예를 들어 FOB라고 했는데 뭐예요? FOB라고 쓰면 매수인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프리페이드라고 돼 있지? 이럴 때는 이제 매수인의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내준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충돌나지 않게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하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는요, 이제 추가되는 운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뭐 스토이지, 뭐 적부비, 트리밍 차지, THC는 터미널 핸들링 차지죠. at destination, 목적지 터미널에서의 뭐 화물 취급 비용 이런 것들은 뭐 200불, 100불, 150불 이렇게 적혀 있고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콜렉트 란에 적혀 있죠. 만일 요 운임이 요 프리페이드 란에 적혀 있으면은 요 추가 운임조차 납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요 콜렉트 란에 적혀 있으면 뭐예요? 이것은 목적지에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상충되는 거 아닌가? 분명히 위에 운임에서는 좀 프레이트가 프리페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왜 아래서 요 운임은 콜렉트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건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CIF라고 하면은 기본 운임 혹은 뭐 통상 운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목적항까지 물품을 가져가기 위한 기본 운임, 통상 운임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내는 게 맞지만 목적지에서 발생하는 혹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까지 매도인이 내줄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CFR, CIF라고 해서 모든 비용을 모든 운송비용을 다 매도인이 내는 개념은 아닙니다. 추가 비용은 매수인한테 부담시킬 수도 있고요. 그 경우에는 뭐예요? 이렇게 콜렉트란에 기재를 함으로써 뭐예요? 운송인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수하인한테 뭐예요? 야, 기본 운임은 저기 송하인, 즉 매도인이 냈는데 이거 추가 운임은 네가 좀 내야겠다라고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이론적인 개념이고요. 실무적으로는 뭐예요? 운임을 공개한다라는 건 그 원가를 공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그 오픈 마켓에서 물건 구매할 때 택배비를 얼마 지급하십니까? 2,500원 지급하죠. 여러분 이제 물품 구매할 때 택배비 2,500원을 함께 지급합니다. 그런 그 오픈 마켓의 판매자가 택배사에 지급하는 택배비는 얼마일까요? 여러분한테 2,500원을 받았으면 이 2,500원을 그대로 전달해 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실제 이게 발생하는 비용을 다 적어준다라는 건 뭐예요?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예 없이 이런 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as agreed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뭐예요? 이런 추가 운임은 발생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합의된 요금이다 라고 해서 절대 이 선화증권에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운임에 대해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임이 이제 프리페이드인 경우는 장소,
그 다음에 뭐 페이어블 이쪽 콜렉트인 경우는 목적지에서 받아내는 장소가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프리페이드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임은 서울에서 지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플레이스 오브 이슈는 이제 발행 장소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부분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넘버 오브 오리지널 BL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은 BL을 아무 생각 없이 원본 3통이 발행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거의 예 없이 BL은 3통이 발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사실 당사자가 합의만 한다라고 하면 원본은 하나가 발행될 수도 있고요. 뭐 4통이나 5통이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BL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 원본이 3통이 발행됐습니다. 원본 한 통만 있어도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원본 3통이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원본 3통 가지고 있다 한 통이라도 잊어버리면 뭐예요? 물건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원본 전통을 다 달라라고 해서 이제 풀셋을 다 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요, 원본 전통은 보통 3통이 발행되니까 3통이겠지라고 해서 원본 다 주세요 라고 된 3통이 온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송하인이요 원본 4통을 발행한 다음에 뭐예요? 한 통을 빼돌려 가지고 물건을 빼돌린 거예요. 그럼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화증권 원본이 몇 통이 발행되어 는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즉 여기 3이라고 적혀있죠. 이 경우 원본 3통이 발행됐으니까 뭐예요? 뭔가 거래를 할 때는 원본 3통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본 통수가 딱 적혀 있습니다. 무조건 위무적으로 3통이 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4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는 원본 3통인 줄 알고 3통만 받은 시점에 뭐예요? 남은 원본 한 통 가지고 물건을 빼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데이트 오브 이슈가 있고 여기 이제 발행일이 되는 거죠. 보통 발행일이 있으면 발행일이 선적일이 되고 별도의 본선적재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날이 선적일이 된다. 자, 그러면 선적일은 언제일까요? 보통 이렇게 본선적재, 이것을 본선적재 부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선적재 부기가 있으면요 여기에 부기된 날짜가 같이 기재되거든요. 그럼 발행일은 상관없습니다. 이 부기일이 실제 선적일이 됩니다. 그런데 어딜 봐도요 본선적재 부기는 있는데 선적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선적일이 왜 없지? 그러면 발행일이 선적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독특한 선화증권의 양식으로 요즘 이런 식으로도 양식이 많이 개량이 되었는데,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Laden on board the vessel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이 뭐예요? 본선 적재일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본선 적재 부기가 있으면 그쪽에 본선 적재 날짜를 같이 적었는데, 이제는 하도 본선 적재 날짜를 따로 요구하다 보니까 뭐예요? 별도의 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3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 1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뭐예요? 본선 적재를 나타내는 별도의 날짜가 있을 때는 뭐예요? 그 날짜가 선적일이 된다라고 해서 발행일은 1일이지만 실제 선적일은 3일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서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화증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서명으로서요. 원칙적으로 서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선장, 운송인, 즉 마스터나 캐리어,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은 대부분 누가 되겠습니까? 포워더가 되거나 그 선사의 그 담당 직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명권자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긴 서명을 누가 했어요? 정쌤이 했네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정쌤만 보고 정쌤인가? 아니면 정쌤이라는 포워더인가? 운송인인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격도 같이 줬습니다. 정쌤은 as agent, 대리인이다.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on behalf of carrier, 운송인의 대리인. 즉 정쌤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서명을 한다. 서명은 누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선장, 운송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이 서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운송인의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운송인은 누군데? 운송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송인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캐리어 유로스타 라인이라고 해서 운송인은 유로스타 라인이고 그 운송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으로서 정쌤이 서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실제 운송인이라고 합니다. 선사가 직접 BR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는요, 뭐 발행인이 실제 운송인이 됩니다. 하지만 포워더, 보통은 이제 포워더를 통해 많이 계약을 하시잖아요. 포워더가 발행을 할 때는요, 서류의 발행인과 실제 운송인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운송인을 기재하고 서명권자에서 정확히 누구를 대리하였는가까지 정확히 나타나면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이제 마스터 B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상하다. 우리는 딱히 그 서명권자 이렇게 엄격하지 않고 실제 포워더한테 받았을 때 실제 운송인이 누군지 기재되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우스 BL이라고 해서 이제 하우스 BL과 마스터 BL의 차이는 뭐 실무적으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누가 됐건 이거 가져가면 물건 찾을 수 있으니까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운송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신용장 거래에서는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신용장에서는요, 이 선화증권에 대한 그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용장에서는 뭐예요? 하우스 BL을 은행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신용장에서는 매우 많이 중요할 수 있겠구나 정도를 그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다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요, 실제 신용장에서 선화증권이 발행될 때는 어떤 식으로 선화증권이 작성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고요. 자, 다음 선화증권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서류는 뭐가 있습니까? 항공운송 서류 에어웨이 빌이 있죠. 그럼 에어웨이 빌은 선화증권과 비슷하게 생겨 먹었으면서도 뭔가 독특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에어웨이 빌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기본적으로 선화증권에 대한 이해는 다 됐을 거라 믿고요. 저는 다음에 선화증권에 대한 실제 심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